아무튼 내일 켜봅시다. 이제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참여연대 자담회 대법관의 다양성이 우리 생활과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그 네 분의 발제자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신은수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기호 전 법관님, 그리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네. 그리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 그 정치가 민주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것을 법의 형태로 또는 정책의 형태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정치인들의 어떤 열린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은 또는 그 정부나 관료들의 어떤 그 귀 기울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요. 억울한 면이 있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적으로 법원을 향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법원은 특히 우리 대법원은 지난날 권위주의 체제에 있었던 그런 그 형식적인 법의식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조금 유리된 형태, 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그 이루어지는 사고방식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작년에 있었던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그 하소연들 안타까운 마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법원의 닫혀있음 또는 법원의 그 관료주의 이것을 비판하는 또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은 아주 중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에서 4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7월 초에 새로운 대법관으로 개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새 대법관 4명을 추천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대법관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법원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시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이런 절차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몇 명의 추천 자문위원들이 밀실에 모여서 어떤 자기들만의 기준과 자기들만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정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중대한 대법원의 구성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갑갑한 그리고 닫혀있는 그런 대법관 추천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열린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대법관 추천 절차가 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치가 보다 열리고 보다 민주적인
그런 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서로 고민해보고 여러 시청자분들과 같이 또 토론도 해보고 그 대안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안들은 그 대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고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이 해결된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우리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될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정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홍성수 선생님 간략하게 대법원의 그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원래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고전적인 삼권 분립论에 따르면은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이제 사법부는 그 법을 사안에다가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배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법관은 법을 말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태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고 어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사법부가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에다가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이 무엇이다. 이 법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은 이제 사법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얘기할 이제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판단에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대법관들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거 잘해가지고 국회의원만 잘 뽑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본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적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민주주의에도 일정한 이제 결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 소수자의 견해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소수자의 견해를 민주주의 틀 내에서 수용하기 위한 입법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법부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도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결함을 보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민주주의 절차에서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이제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체적인 법률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소수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법관의 재량을 또 이렇게 발휘함으로써 사실은 이 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그런 이익으로부터 또 이 선거라고 하는 부담이 없이 소수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대법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법관 구성의 절차들을 보면은 사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추천을 이제 하게 되고 대법원장 임명 제청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시민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3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 3명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도 사실은 대법원장이 그냥 지명한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대개 이제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결과도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 포함하면 총 1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평균 나이가 어떤지 이렇게 제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쭉 더한 다음에 14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57.9세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성별로 봐도 14명 중에 2명만이 이제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법관만을 하다가 이제 대법관이 되신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법관들의 절대 다수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같은 연수원을 다니고 또 역시 비슷한 시기에 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50대 중반쯤 돼서 사법부의 최고 자리에 온 또 남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의 남성 기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실은 좀 어려움도 겪어보고 애들 교육시킬 때 뭐 집 사는데 이런 데 어려움도 좀 겪어보고 그분들 아픔도 좀 생각해보고 그분들 입장에서 또 뭐 변호사로서 활동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좀 들어가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좀 대법원을 구성해야지만 사실은 판결의 다양성이 좀 확보되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될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사법부 구성은 굉장히 이제 내부에서 충원되는 그런 형식을 너무 그렇게만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구성이 다양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판결이 그대로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전공이 사실 이 법사학이라서 그 영미권에선 이런 식의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계급적인 그 집안이라든가 계층적인 어떤 그 기반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이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은 대개 공공이익이 무엇인지를 기초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공공이익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공공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법관의 배경과 지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공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공이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이 사립학교 출신들 또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사실은 법관들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 공공이익이다. 사적 소유는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조는 참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소수 의견이라든가 집회, 시위, 뭐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어떤 정통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좀 지지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인과관계가 딱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렸던 그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법관들도 대법관들도 항상 뭐 소수 의견을 편에 섰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법관 구성이 가능하면 좀 다양해야지만 법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그 법관들이 뭐 특정한 가치나 특정한 정파를 뭐 드러내놓고 지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출신 배경이라든지 생활 경험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세대 때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반영하고 그 속에서 이제 판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관의 그 출신 배경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자연스럽게 판결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나 또는 인권의 발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실제 뭐 그 민주주의나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다양성도 그 대부분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요즘 이제 화두로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복지 국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신민수 선생님? 간단하게 좀 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과 그 경제민주화라든지 경제생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관계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좀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속이 민주노총 법률원에 소속이 돼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너무 큰 영역이어서 그 약간 노동 저는 어떤 우리 사회의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약간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 계신 대법관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전제를 하고 워낙 훌륭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파업입니다. KBS, MBC, 그리고 YTN, 그리고 국민일보 연합뉴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방송사들이 파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말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MBC 파업 같은 경우는 114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가 100일 넘게 파업을 했다. 그런 건 쇼킹한 일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사측에서 대응하는 게 MBC, KBS, 그리고 YTN에 대해서도 파업을 하면 이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참 파업 기간 중에 그 노동조 집행부들이 경찰에 가서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과연 글로벌 스탠드에 맞나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좀 사진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 사진은 그 프랑스의 판사들이 파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우리나라인데 작년에 민주노동당에 10,000원 후원했다고 해서 기소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10,000원, 공무원이 10,000원 그 진보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쓰고 징계를 받는 나라. 이게 지금 같은 지금 힘을 쉬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시를 들면 이건 정말 재밌는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뭐 프랑스나 런던 같은 데는 파업을 하면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지하철, 버스, 에어프랑스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완전히 마비를 시키고 그럼 시민들은 뭐 자전거 타고 자가용에 타고 그래서 주유소에 긴 줄이 실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주 순천에 있는 찜질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찜질방 사건이라고 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김영훈 위원장인데 이 양반께서 철도노조 위원장일 때 파업을 했습니다. 철도가 파업을 한 거죠. 근데 파업을 하면 이제 잡아가니까 철도노조끼리 짭니다. 그래서 우리 상계투쟁을 하자. 그래서 지역으로 다 도망다닙니다. 그중에 일견 도망간 사람들이 찜질방에 간 겁니다. 전주 순천방에. 그랬더니 경찰들이 찜질방을 둘러쌉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버스, 지하철, 택시 모든 것이 다 멈춰도 그것은 시민의 권리고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반면에 어느 나라에서는 파업하고 찜질방 갔다고 경찰들이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나라. 저는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진은 이게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에 200만 명이 모였던 시위입니다. 이 시위 파업입니다. 이 파업의 목적은 뭐냐면 연금법을 개정하라라는 프랑스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장면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나라로 한번 치워볼까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민주노총이나 여러 그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악법 개정해라. 예컨대 복수노조 악법 개정해라. 동맹파업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에서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근데 왜 이런 나라에서는 되고 이런 나라에서는 안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저는 좀 근본적인 좀 우리가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파업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처벌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였습니다. 일본하고 대한민국이었는데 일본도 1970년대 이후로 파업을 처벌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중에 유일하게 파업을 처벌한 나라는 형사처벌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그것들이 계속 대법원에 의해서 확립되고 또 약간의 전원합의 재판부로 잠깐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파업이 형사처벌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분이 돌아가신 지가 22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제 정리해고 철폐였습니다. 같이 살자, 정리.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요. 정리해고, 구조조정, 그 다음에 지점의 이동, 이런 것들은 경영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쟁행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쟁행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노조법에. 근데 정리해보라는 것은 그 바탕이 되는 근로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정리해보를 반대하는 파업은 못한다? 이것은 외람되지만 저는 어느 도단이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판례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파업,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파업, 노동조합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과격하고 잘못되고 파업은 자제돼야 되고 금지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대로 그대로 그것도 시민적 권리로서 평화롭게 보장을 하고 파업을 한다고 해서 꼭 구속결단식하고 경찰에 끌려가서 각오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구성들이 좀 다양해져서 이런 좀 너무나 불합리한 모습들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개개의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거죠. 네, 네. 그런데도 유일하게 파업을 처벌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는 건 참 좀 듣기가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ILO가 이제 계속 해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작년 예를 들면 교사 공무원이 정당에 자기가 개인적으로